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찌릿찌릿 한전 듀오와 함께 대한민국의 뉴스를 경남 도민의 시선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뉴스테이블, 오늘은 국민의힘 전기풍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처리를 할 예정이죠.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정부안보다 4조 2천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논란이 됐던 이제 연구개발이죠. R&D 예산 6천억 원이 증액이 됐고요. 또 민주당이 요구해왔던 새만금,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예산도 좀 증액이 됐습니다. 자, 전 의원님부터 이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정부 예산 처리 기간이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빨리 여야가 합의돼가지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년 예산이 652조 7천억 정도로 확정이 된 것 같고요. 4조 2천억이 정부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네. 예, 대신에 그동안이 좀 이렇게 많은 논란을 겪었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그리고 새만금 관련 예산, 그리고 또 R&D 예. 정부 예산들은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 의원님도요. R&D 부분만 잠깐 얘기한다면 6천억 증액된 부분은 다행스럽긴 하지만 사실상 R&D가 감액된 게 한 5조 이상이거든요. 그럼 예.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로 일어선 나라니까 반도체든 전기차든 꼭 좀 더 증액이 반드시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쉽죠, 많이.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 소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오늘은 이제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관련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요. 경남과 좀 관련이 있는 곳을 꼽아보자면 이제 국토부, 해수부 정도로 좀 정리가 될 텐데, 박상우 후보자, 또 이제 어제 열렸던 해수부 강도영 후보자 관련해서 이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관전평 우리 전 의원님부터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2기 내각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4일자로 발표가 됐고요. 보니까 이제 이번 주 내내 일주일 동안 이제 인사청문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오늘은 이제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2기 내각은 그동안에 정치권에 있던 인사들을 배제하고 전문성을 갖춘 또 그 분야에 아주 정통한 이런 분들을 이번에 인선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한 의원님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여전히 안타깝더라고요. 특히나 박상우 국토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LH 직원들이 투기에서 문제가 됐을 때 퇴직 이후에도 성과금을 또 챙겨가셨던 분이고, 여러 가지로 국토부 실국장을 지내놓고서 또 민간 기업으로 취업을 해서 이익을 또 창출을 하셨더라고요. 그 회사에. 이게 올바른가? 다운 계약서는 당연히 문제가 될 거고, 아까 전문가라고 했지만 과연 어느 부분의 전문가인지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도영 해수부 후보자도 이거는 여당 의원님들조차도 사과를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예. 왜 자꾸 이 윤 정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지는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는지 안타깝죠. 이왕이면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네. 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방금 한상현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도덕성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개인사들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정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예.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인사청문회가 이제 후보자들의 전문성 검증보다 도덕성 검증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나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자, 경남 도의회에서도 이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동안은 어떤 법적 근거로 진행이 된 게 아니라 도와 도의회 협약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좀 송곳 검증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선고 검증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예.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10일에서 20일로 좀 늘어난 부분이나 자료 받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짧았었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좀 제대로 검증될 준비 기간이 주어진 거에는 만족을 하지만 사실 이제 도의회가 의회답게 정말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좀 많이 봐와서 제대로 이번에는 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이번에 얼마 전에 끝낸 정례회에서 신종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예. 사실 이제 인사청문회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인사청문 대상을 6곳에서 이제 8곳으로 늘렸는데요. 그동안 6곳에 했던 곳은 이제 경상남도와 도의회가 서로 합의해가지고 이런 기관장은 인사청문을 하자 예. 이렇게 해서 사실 인사검증에 그치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례도 생겼고 또 6곳에서 8곳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이. 기준점을 저희가 잡았는데요. 그 기준점이 직원 규모가 100명 이상 그리고 매출액이 뭐 300억 정도 예. 이렇게 되는 기관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사실 마산의료원도 해당이 되는데요.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 직렬로 해서 예. 뽑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만 경남관광재단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네. 자, 경상남도에 있는 이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에도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기를 바라보고요. 자, 이번 주 뉴스파다 내내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는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매체에서 이제 여러 보도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경향신문에서 이런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윤호위무사 한동훈이라는 헤드라인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아마도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상당히 좀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면서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어제 나온 이야기들 중에 두 가지를 한번 두 의원님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이제 한 장관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라는 이제 규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한 장관의 이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예, 한 나라의 영부인을 가지고 작은 개인사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하는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으로서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개인의 인격과 이런 것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개인사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인사까지가 아니라 공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 거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거고 반대로 비춰본다면 저희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 가지고도 압수수색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일까지도 다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라면 말보다 정말 말대로 공정과 상식이 통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본인이 지금 비대위원장이든 혹은 뭐 선대위원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 측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발언하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법무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발언을 하는 자체가 이해가 도저히 되지도 않고요. 견월망지라고 합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핵심은 다 비껴가고 다른 걸 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빨리 이게 법무부 직원들조차도 아마 좀 창피하지 않을까요? 이런 장관을 모시고 있다는 게.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은 더 없으실까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연일 뉴스에 톱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에 맞는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개인이 한동훈 장관 개인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쟁점으로 좀 넘어가 보면 어제 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이 몰카 그러니까 불법 촬영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 이렇게 또 발언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우리 한상현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딱 기억나는 게 우리가 남이가 했던 초원복집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본질은 아까도 말했지만 본질은 벗어나 버리고 다른 걸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똑같은 말을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다는 건 검찰이나 혹은 경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은 마치 내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밑에 계신 분들 당연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아예 선을 딱 그어버리신 거잖아요. 당대표, 당의 뭐 대변인도 아니시고 법무부 장관인데 언행에 있어서 유의를 좀 하셔야죠.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뭐 공작을 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요. 또 당시 영상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사실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친숙한 미국의 선교 활동을 하는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큰 제약 없이 제한 아무런 그릇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평소부터 친분이 있었던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있는 게 아니었고 그 카톡을 보면은 명품백을 드릴 때는 답이 빨리 오고 아닐 때는 답이 안 오시더라고요. 본인이 안 받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촬영될 부분도 없겠죠. 선후 과정부터 먼저 따져야 되겠죠. 받아놓고서는 그 어디 보관을 한다는 게 바로 돌려주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관하고 계신 건데 명백히 잘못된 부분을 사과를 해야 되지. 이게 불법 촬영이다. 또 본질을 또 벗어나는 거죠. 이 역시. 제가 볼 때는 이제 명품백을 수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언론사하고 언론사에 의해서 꼭 사주받은 것처럼 해서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국민들은 다 같이 똑같은 존재입니다. 존중받아야죠. 그러나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뭔가 공작을 해서 이걸 마치 대내에다가 다 이렇게 공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명품백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 또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매번 수사하고 있는 사항을 매번 무죄 추정의 원칙도 불구하고 매번 흘리듯이 물론 공익을 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가 더 잘못인지는 뭐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고, 다시 얘기 드리지만 안 받고 안 했으면 그렇게 촬영조차도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카톡에서 좋은 거 들 때는 답이 빨리 오고 아닐 때는 답이 안 오니까 그렇게 돼서 공익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이제 참여연대에서 이제 뭐 청탁금지법 관련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에 일단은 뭐 제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잘 판단을 해가지고 답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제 기자 인터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은데, 한동훈 장관 현재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여당 내에서도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내년 총선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천권에 또 관심을 줄 수밖에 없고, 우리 지방 의원들도 총선에 미칠 영향에 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도의회 내 분위기도 좀 궁금합니다. 정기풍 의원님, 한동훈 대세론 어떻게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까? 한동훈 대세론이라는 것이 지금 뭐 대권 후보를 지칭하는 것처럼 그게 느껴지니까요. 사실 도의회 내에서의 의원님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부각되고 또 언론에서 많이 다뤄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의회 내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비대위원장이거든요. 얼마 전에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받아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김기현 당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비대위로 빨리 가는다. 거기에 한동훈 장관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의회 내 분위기, 민주당 우리 한상현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말씀대로 그런 말들은 오고 가지는 않는데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다고 뭐 결은 비슷한데요. 법무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뭐 대구 가서 사인회를 하고 정치인인지 법무부 장관인지를 몰랐지 않습니까? 이제 공천권을 쥐고 갔으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지방 의원들한테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협위원장들의 공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관련해서 이렇게 좀 도의회 내에서 총선 모드로 좀 들어가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들고요. 이번에 이제 민주당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당 창당 시기까지 이제 거론을 하면서 신당 창당 의지를 좀 강하게 밝혔던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금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언론의 인터뷰를 연기하면서 신당 창당이 기정사실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당내에 좀 반대 여론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희 당원들은 전혀 이 분열을 원하지가 않고요. 예. 사실상 저희 대권을 놓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뭐 여론조사에서 뭐 70% 이상이 동의했다는 제가 봤을 때 한 99%는 당연히 분열되는 걸 필패라고 생각을 하고 이낙연 뭐 전 총리가 뿌리는 사실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나눠 가져간다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보죠. 특히나. 네. 네. 여러 가지로 그 대화 창구를 열고 협의 중인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 의원님 보시기에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예, 이낙연 신당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예.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우리가 양당 체제 가지고는 국민들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어렵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이낙연 신당이라든지 이런 신당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낙연 그 전 국무총리였고 당 대표였고 예. 이분이 정치적인 비중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리고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그걸 마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분당 사태처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분당이 아닙니다. 이낙연 신당이 새로운 이름을 걸고 더불어민주당하고는 다른 어떤 새로운 길을 걷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뉴스테이블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남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파다를 TV,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뉴스테이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전 듀오죠. 국민의힘 정기풍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총선이 이제 벌써 112일 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예비후보 등록도 이미 시작이 됐고 많은 분들도 등록을 했고요. 경남도의회 얼마 전 정례회 이제 폐회를 했고 도의원들도 이제 총선 모드로 아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 총선 준비 모드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분위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정기풍 의원님부터. 예, 우리 이제 경남도의회는 지난 14일 날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예. 총선 모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제서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또 당내 경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경선 절차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도의회 내에서 1월달, 2월달 다 매 달마다 우리 회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회기와 총선을 같이 해야 되는 바쁜 일정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총선 준비 모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좀 들어볼게요. 차분히 저희 이제 김두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차분히 지금 잘 하고 있고요. 어제 저희가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 준비하고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총선은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 지역으로 따진다면 지금 오늘인가요? 어저께 그 창원시장님이 8개월 징역 8개월을 구형을 받으셨더라고요. 아마 이런 내용들이 도민들께는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보다도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정당을 좀 뽑아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어제 뉴스에서 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민주당에서 경남 18개 시군 돌면서 도민들의 의견 청취하고 네, 있는 맞습니다.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도민들이 어떤 사안에 좀 가장 관심을 두고 있었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두고 계셨고요. 정책을 다들은 물론 지역마다 지역적인 부분도 많았지만 경제가 제대로 좀 살았으면 하는 거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에 대한 불만도 물론 우리 당원분들이 많이 답을 해주셨겠지만 그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강압적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내려오신다는 분들이 어수선하지만 제가 국힘은 아니지만 얘기에서 많이 들리는 게 검사 출신들이 대거 내려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전국이 요즘에 왜 서울에 영화 보고 있으면 정두광에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의 비교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공안정국이라는 말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맞지 않으니까 그 분위기가 좀 더 깨어났으면 하는 생각들이 많이 전해지더라고요. 저희한테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전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많습니다. 사실 22대 총선은요. 윤석열 중간 평가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를 이제 끝내는 그런 총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거대 야당 때문에 제대로 된 국정에 동력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 도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힘을 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당 사람들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발은 저희가 잡는 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잡고 계시고 우리 영부인께서 잡고 계시고 무엇보다 또 나갔다가 오셨는데 12달 중에 13번을 해외 순방을 가셨는데 발 잡는 게 아니라 이제 국정에 좀 중심을 두시고 정말 민생에만 좀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대 야당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6석밖에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마 국민들께서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가를 제대로 판단을 해 주시겠죠. 승리를 장담합니다. 저희는 열심히 다 할 거고요. 자, 총선 앞두고 참 저희 뉴스파다에서도 이제 앞으로 다양한 전망들을 좀 해볼 예정인데, 자, 경남의 총선 두 분이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 경남이 총 16석입니다.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보면은 13대 3 정도 돼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에 많은 표를 몰아주셨기 때문에 사실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에 있었던 지방선거 결과하고는 판이하게 180도로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 제22대 총선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우리 남의 실책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그 도민분들의 의견을 모은 것도 정책 정당으로 거듭 새로 나왔기 때문에거든요. 저희는 오직 민생만 보고 갈 거라서 뭐 자만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 세석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꼭 가질 거고요. 가지리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뉴스테이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기풍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